자, 근데 미국이 과연 이제 이렇게 굴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미 여러 차례의 그런 뭐 미국 내부의 조야, 소위 지식인 그룹, 소위 뭐 흔히 말하는 싱크탱크라는 네네. 데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북의 전술 핵무력을 보고 기가 막혔죠. 네. 네, 뭐 저수지에서 네. 전술핵을 싣고 날아오르는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또 뭐 순항미사일, 네. 3시간 동안 날아가도 미국이 감지를 못했어요. 네. 울산 앞바다에 떨어져도 미국이 감지를 못했어요. 네. 이런 식의 아주 낮은 곳에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등등의 어쨌든 신형 그런 무력 체계를 보면서 작년도 미국 내의 그 각종의 그런 조야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제프리 루이스라고 비확산센터 국장이 네. 북의 핵보유를 현실로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자. 그다음에 제니타운이라는 사람은 비핵화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다. 결정적인 것은 이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하스는 네.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인데요. 네.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주 중요하죠. 네. 미국 싱크탱크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최고봉.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사람의 얘기들을 한 10년간 추적을 해봤는데요. 과거 트럼프 때도 네. 트럼프가 북미 간에 화해를 하고 심지어 미군 철수의 계기를 했을 때조차도 네. 이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그때는 반대했다. 반대했고 네. 북의 제재를 더 가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 이번에 지난 10월에 공식적으로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바이든 정부는 입장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핵 군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 군축을 하려면 상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상호 인정이 돼야지 이게 군축에 대한 상호 조사, 협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상호 적대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가 없으면 그런 이 핵 군축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죠. 한마디로 이제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렇죠. 수교하고 나서 구축을 그렇죠.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핵 군축에 들어가려면 그런 어떤 절차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 조야, 특히 핵심 싱크탱크 내부에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조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여전히 지금도 바이든 정부는 이런 입장은 아니죠.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철저하게 윤석열 말 맞다나 확전 불사, 일전 불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를 사실상 미국이 포기하고 수교를 먼저 해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북미 간 대화가 열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조건 하에서라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할 어떤 그런 사실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행할 어떤 태도를 미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대화가 없으면 충돌. 무력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의 극적인 태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북은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윤석열 정권을 상대할 것 같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 사명으로 하지만 이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제2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고 제2 사명은 방어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북의 핵무력 법제화에서 어떤 의미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핵무력 법제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핵전략이 지난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상대방의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핵전략이 변화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극단적 상황이냐 아니냐는 지네가 판단하는 그렇죠. 이 극단적 상황을 누가 판단하느냐?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알아서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겠다. 그렇죠. 선제로. 선제 공격을 핵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미국 핵전략이 2022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에 상응을 해서 북도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법령을 얘기하면서 핵무력 정책법에 규정한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얘기를 했죠. 이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이 감행됐을 때 보복 차원에서 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도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그렇죠. 이건 북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북에서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엔 우리가 마음먹으면 먼저 쓰겠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호간에 서로 핵 먼저. 충돌을 할 수 있는 핵무력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미 작년도에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표현들이 우리들의 물리적 힘을 확실하게 가지는 실제적 행동회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적인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대적 대응 방향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남쪽의 국방백사에서 북을 적이라고 규정을 했죠 이번에. 그렇죠. 예, 따라서 북을 주적이라고 하는 마당에 네네. 남쪽 정부를 적이 아니다라고 북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쟁 준비에 공공연하게 제치는 남조선에 대해서 의심할 배 없이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상대를 거꾸로 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이니까요. 네, 싸워야 되는 이게 친구나 또는 뭐 상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 이 정도 갖고는 거꾸로 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상대를 거꾸로 틀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적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2023년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적이 됐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을 하겠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이라는 거는요. 비단 이번에 그 순항 미사일 발사한 것도 보여줬고 600mm 방사포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도 지금 보여줬고 비단 남쪽만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제 주일미군 기지 일본까지도 염두에 둔 이런 포석을 지금 깔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본을 겨냥한 표현도 나왔었죠 이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국의 동맹 전략에 편승해서 우리 국가의 신선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뭐 대표적인 일본이고 일본. 그다음에 영국. 영국이 하도 사사건건 아주 그냥 미국의 일본 편을 들으면서 옛날부터 영일 동맹 할 때부터 그래왔지만 아주 사사건건 뭐 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죠.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들이 아마 그 기본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북이 국제관계를 판단하는 표현이 딱 한 줄 나오는데요. 이 한 줄이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냉전이 확실화되고 그리고 다극화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국제정세의 기본입니다. 신냉전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와 그다음에 북중러 중심의 그러한 반제, 반미 세력들의 결집, 반미 비미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브릭스를 축으로 한 이러한 그 새로운 다극화 축간의 신냉전적 질서가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냉전, 그러니까 원래 냉전이라고 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결. 이게 이제 구냉전 체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주의 진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가 시작됐는데 이 미국 일극 지배 체제에서 다시 냉전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거처럼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일극 패권과 그 똘마니들, 미국의 똘마니들과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위 이제 자주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반미 비미 국가들 간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체제를 불문하는 거죠. 거기다 상당수가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체제의 대결, 뭐 선악 대결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이념 대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다. 크게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신냉전이고 이 신냉전의 최전선에 선 나라들, 즉 이쪽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일 거고 이쪽 진영에서의 최전선에 선 나라들은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3개국은 북중러라고 봐야 되겠죠.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 대결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중러 대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간의 대결. 그렇죠. 동북아에서는 그렇죠. 동북아에서는 그런 대결이 이제 신냉전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 맞습니다. 다극화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미국의 일극이 깨지고 여러 개의 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극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 극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은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인도,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극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극을 형성할 거고 중동에서는 아마 이란 이렇게 사우디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연합을 해서 그 하나의 극을 형성하면서 상호간의 호혜와 평등 더 이상 누가 위에서 지배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상호 호혜와 평등의 관계들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자. 미국도 하나의 극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미국도 원 오브 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세계의 질서 체계가 재편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한반도도 사실 통일만 되면 그렇죠. 예. 하나의 극으로 등장할 수 네, 있죠. 그럼요. 아유,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예. 예전에 이 국제 질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힘센 미국이 똘마이들 데리고 예. 세계 곳곳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질서가 이제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라고 본다면 다극화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렇죠. 예, 호의 평등, 상호와 견제도 하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예. 존중도 하고 그렇죠. 평등의 관계를 만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죠. 더 이상 그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보다는 서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호에 발전하는 것이 인류가 얼마나 바라는 지상 꿈꾸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16세기 이후에 네.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네.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던 그렇지. 그런 시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됐던 그런 제국주의 20세기죠. 시절, 예. 20세기 초반, 예. 그 1, 2차 세계대전 겪고 미국이 대장이 돼서 네. 신식민지 정책을 취했던 네. 현대 제국주의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의 시대는 예. 16세기 이후부터는 제국주의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다극화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불행으로 빠뜨렸던 제국주의 체제가 드디어 종말을 구하고 있다. 예. 뭐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예. 그렇게 미국의 좀- 패권이 무너지면은 네.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과거 영국 패권이 무너졌듯이 네. 패권은 뭐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 네. 과거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하다가 영국한테 넘기고 또 영국이 하다가 또 네. 미국을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듯이 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미국 미국은 패권이 넘길 이제 나라가 없네요. 그죠? 예, 옛날 방식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네. 거죠. 옛날 방식대로 어느 한 나라한테 음. 그 패권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음. 이제는 패권이 아예 없어지는 네. 패권이 더 이상 극에 이르러서 그 임계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인류의 의식 성장에 더 이상 안 맞고 생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아예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패권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주 전환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혁명적이다 이렇게 네, 거론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또 따로 좀 다뤄보기로 예, 하고요. 예. 그럼 이제 북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북쪽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북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지배와 영향력을 받아왔던 나라들은 다 유리하다. 유리한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돼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은 북쪽에게 역사상 가장 불리한 국제 그렇죠. 정세가 맞습니다. 도래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소련이 무너지고 네, 나서 소련과 사회주의정이 다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고 고난의 행군을 하게 예. 되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혜택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 미국이 세계를 제비하게 되면서 떡고물을 많이 그렇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렇지. 상황에 처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2020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좀 유리한 국제 정세가 예, 펼쳐지고 예. 남쪽은 상당히 불리한 국제 정세가 예. 초래되는 예.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각국에 있는 지배 세력들, 음. 특히 이제 한국 같으면은 친미 친일 그런 지배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네. 아 이렇게 가다 이게 망하겠다. 음.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와 더 다른 음. 아주 극악한 그 반민주적인 반노동 정책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반북주의가 아주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에 몰려서 더 그렇다. 예,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그런 심리적 그런 기제를 막판에 몰리면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올해 보면 북쪽에서 뭐 고체 연료에 기반한 ICBM도 쏘겠다. 예. 뭐 정찰 위성도 띄우겠다. 예. 뭐 등등등 예. 계속 미국을 몰아붙이는 네. 이 활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권을 부추겨서 계속 호전적인 태도를 네. 가질 거고. 예. 그럼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타다가 네. 어떻게 터질 수 있죠. 터질 가능성이 있는 예, 거예요? 터질 수 있죠. 가장 큰 게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게 이번에 3월 14일부터가 이제 공식적인 한미연합훈련인데요. 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 군사연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아주 최대 규모로 최근 중단했다 다시 시작된 이후로
최대 규모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육해공 통합 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상륙 훈련도 하겠다는 거고, 뭐 하여튼 뭐 별 훈련들을 지금 다 기획하고 있고, 아주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을 아주 대규모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올라가지 않을래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을 아마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작년에 8월 달에 그 하반기 한미연합 훈련하고 나서 9월 달에도 계속 한미 훈련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북도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네. 전투기 편대 훈련 등등을 갖다 끊임없이 북도했어요. 결국은 이게 시기적으로 뭐 특정하기 어렵다. 네. 과거에는 뭐 크게 훈련 2개를 놓고 양쪽 배치된 이런 양상을 좀 있었다면 지금은 1년 12달 내내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상황에서 북도 강도 높은 그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작년보단 더 센 대응을 할 게 그렇죠. 분명하죠. 예, 작년에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네, 네, 네. 실제 각도 ICBM 발사에도 얘기를 했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 각도 ICBM을 발사해서 만약에 괌 앞바다나 하와이 앞바다 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네,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경보 울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당연히 경보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얼마 전에도 뭐 미국 전역에.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네, 하와이에서 네. 비상 경보 울리고 난리쳤었잖아요. 예, 그만큼 상당한 위기감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쨌든 쏴서 그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패권 국가 입장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앞바다에 예. 그런 뭐 시험이라 하더라도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런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게 떨어진 걸 용인하게 되면 이건 이제 끝이죠. 개망신이지. 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응을 하게 되면 이 전쟁으로 그렇죠.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어쨌든 북이 4월에 뭐 정찰위성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쏘겠다 그랬으니까 네. 어쨌든 3, 4월 달에 쏘게 올리겠죠. 공헌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정찰위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제 각도 ICBM이 발사가 되면 이게 뭐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000km를 날아가는지 워싱턴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거리가 11,000km입니다. 네. 네. 예, 15,000km면 대서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리에 대한 거는 확인이 끝났고 네. 서방도 인정하고 이제 이거 계속 뭐 시비 거는 게 이제 대기권 재진이 네, 그 기술인데 네. 그것 이제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60년대 기술이에요. 네, 그걸 체질, 계속 체질. 발전시켜 왔던 건데 네. 그거를 뭐 되니 안 되니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은 그러니 한국의 그런 전문가라는 그 TV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 조롱을 받은 거죠. 예, 조롱을 받는 거죠. 미국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기권 네.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거. 그럼요. 그래도 각계 돌파식 네. 그런 그 미사일 MIRV라고 하는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네. 판이라서 봐야 됩니다. 1년 내내 전쟁 위기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고 네. 그 과정에서 네. 아까 이제 그 통일연구원의 네. 그 주장처럼 네. 국지전 발생 가능성도 그렇죠. 예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평도 같은 그런 국지전도 나올 수 있고 이미 작년에 상호간의 완충구역 이런 건 다 무시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완충구역 다 무시됐고 그래서 이제는 뭐 아차하는 순간 뭐 무인기를 막말로 진짜 쐈다. 그 보냈다. 저기 뭐 보냈다 뭐 이런 순간 뭐 그거는 뭐 아차하는 순간 전쟁. 쉽게 군 국지전만 갖고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은 예. 전면전으로 바로 가능성이 비화될 높죠. 가능성이 높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건 상당히 이게 위험합니다. 한 지역 국소적 범위에 터졌다 하더라도 이게 네. 대응을 하는 순간 이게 확대되는 네.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 위기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은 어떤 네. 활동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막으려면. 다 답이 나와 있다 보는데요. 미국한테는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네. 굳이 이렇게 북과 싸워서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은 뭐 얻을 게 있겠죠. 뭐 우리는 아니 싸우면 얻을 게 별로 없지. 이 싸움을 붙으면 얻을 건 없어요. 물론 네 본토에 핵이 있으니까. 본토에 핵미사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도 만약에 막상 전쟁이 터지면 얻을 건 없다. 좀 이제 이렇게 상호간에 더 이상 그렇게 막 으르렁거려 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이미 다 힘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적대정책 폐기하고 정전 70주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70년간 끌어가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예.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끝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전 상태를 올해 이제 끝내고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하고 네. 북미도 이제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정부도 괜히 쓸데없이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서로 타협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하면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얼마나 좋아요. 서로 관계 개선하면서 경제도 어려운 경제도 풀 수 있고 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사실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네. 한국 정부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일정 정도는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아 그럼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그렇죠. 김대중 정부도 그랬었죠. 그런 예. 점에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반도 전쟁이 이게 상당한 책임이 예, 있을 수 있다. 예. 부싯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아주 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빨리 이렇게 끌어내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활동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맞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그래 아주 호전적인 세력들은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좋죠. 네. 예, 제일 필요한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지금까지 한 걸 봤을 때 뭐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국가 화해하자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앞서서 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하고 네. 평화를 수호하고 네. 적대 정책을 폐기시키는데 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023년이 그야말로 전쟁을 막고 우리가 더 행복한 또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전쟁 위기에 1년 내내 시달리다가 전쟁이 터져서 네. 모든 것을 잃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적 국면에 서 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평화협정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적 과정을 만드느냐 네. 아니면 진짜 더 큰 전쟁, 진짜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로 가느냐를 가름하는 시기가 2023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고 네. 적극적으로 미국이 이런 적대 정책을 폐기하도록 또 연합훈련을 중단해서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